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형님, 우리 미국하고 중국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뭐 중국의 자본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실물 부분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설정해 왔는지도 쭉 얘기했었고, 네. 그 다음에 뭐 청나라 때부터 뭐 검토하는 뭐 기술 탈취부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또 자본이 중요해요. 이걸 좀 얘기를 해줄게요. 원래 중국 경제는 수출을 기반으로 중국 경제가 그동안 성장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렇죠. 2000년대 중반에는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0% 육박할 정도로 30% 훨씬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했거든. 그렇게 외국에서 돈 벌어서 외화 보유고를 가진 걸 바탕으로 신용을 창출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돈을 더 굴릴 수가 있게 된 거지.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보면 기업들, 특히 국가가 소유하거나 관장하는 기업들에게 대출도 하고 뭐 투자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게 중국 경제거든.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터졌어. 수출이 어렵죠. 어렵지. 그래서 난리가 난 거야. 또 미국하고 또 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또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야, 이거 우리 수출로 가동되는 국가인데 이거 큰일 났네. 전 세계가 뭐 금융위기 있다고 하고 안 되겠다. 일단 이럴 때는 급한 불은 좀 끄자. 소나기는 피해가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정부가 어떻게 보면 자, 우리 급한 불 끄기 위해서 계속 투자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래서 고용되게끔 해야 되잖아. 그래서 정부가 고정자산 투자를 대폭 늘려줬어. 그러니까 먼저 정부가 발주처가 돼준 거지. 자, 여기 댐도 짓고요. 화력발전소도 짓고 저기 석탄도 더 생산하는 석탄 탄광도 개발하고 뭐 배도 만들고 그리고 집도 더 지으세요. 이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굴려봅시다 해서 진짜 고정자산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한 거야. 그래서 중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는 원래 부동산이 과열돼서 부동산 억제책을 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안 되겠다. 부동산도 부양해서 어떻게든 이걸 돌려야겠다 해서 이 어마어마한 걸 한 거지.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위기를 극복한 대표적인 국가가 된 게 중국이 됐어. 정말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중국 덕분에 나머지 국가들이 야, 중국 덕분에 우리 불 껐다 하는 국가가 많았고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다시 한번 중국 분들께 진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만 중국이 그때 과잉 투자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경제를 돌리지 않았으면 세계 경제가 허우적거리는 게 몇 년 더 갔을지도 몰라. 중국이 그렇게 대규모 고정 설비 투자한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원자재일 거 아니야. 그렇죠. 철강석, 석유, 구리. 그래서 이따 자세히 하나하나 내가 얘기해 주겠지만 그때 중남미 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이 우리로 따지면 판교 같은 신도시를 뭐 1,500개를 짓는다며 거기다가 자재 납품할 그 원자재 생산해서 주는이라고 전 세계 경제가 돈 거야. 그 덕분에 그래서 중국 덕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빠르게 회복됐고 그때 중국이 신용 공급해서 중국 기업들에게 많은 거 해봐 하기 시작해서 그때 정말 금매로 나왔던 세계적인 기업들 중국은 줍줍했지. 뭐 벤츠 지분도 일부 사가고 볼보도 사가고 제규어 랜드로버 살 거다 그건 인도가 사가고 뭐 세계적인 기업들 많이 사갔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들 입장에서 그때 그거 다급한데 만약에 내국 기업들 중에서 그거 살 사람 똑같이 다급한데 누가 사주겠어? 그잖아. 지금 와서야 이제 상황 바뀌었으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나 나올 때 다른 것처럼 그때 우리가 너무 싸게 팔았어 하지만 실제 그때 안 사줬으면 더 큰 사단 났다고.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본인들이 어마어마한 투자해서 세계 경제가 확 돈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지. 그렇게 정부가 야, 가동해 하고 돌렸을 거 아니야. 그리고 2000년 초반부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하는 이라고 또 더 국가가 더 하라고 해서 그래서 2010년까지 중국 경제는 정말 계속 확장일로로 계속 갔거든. 그랬더니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느냐. 2010년 되니까 이제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어. 어떤 문제가 심각해졌죠? 일단 과잉 중복 투자를 해놨어.
과잉 중복 투자를 해놨고,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수출은 그 사이에 안 됐을 거 아니야. 그렇죠. 중국이 소비 투자를 해서 전 세계 경제가 살아난 거지. 중국이 어디서 중국 물건을 많이 사줘가지고 세계 경제가 호황이라서 돈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잔고가 슬 부족해진 거야. 그럼 잔고도 부족해지고, 그런데 아니 건설 그렇게 연락하신다고 해서 철강 산업 부분은 우리가 이만큼 시설 캐파를 늘려놨는데 이제 우린 놀라는 얘기입니까? 이 소리 들리는 거고, 건설 부분도 우리 중장비 다 사놓고 우리 계속 돌릴 줄 알고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기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우리 어떻게 해요? 이 난리가 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 수출로 먹고 살던 나라가 수출이 잘 안 돼서 그동안 수출로 확보해 놨던 엄청난 외화 보유고를 기반으로 해서 신용 돌려서 그걸로 계속해서 국가가 어디서 국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 급한 불은 끄자, 글로벌 금융위기 돌려보자 하고 그것까지 다 썼어. 그럼 이제 방법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때 시작하게 된 게 바로 뭐냐 하면, 국내에서는 더 이상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외로 간 거야. 아마 중국이 해외 인프라 투자하는 사업을 대부분 무슨 프로젝트라고 부르지? 뭐 1대1로? 정답입니다. 이 1대1로 생각을 하게 됐던 맥락이,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국내 우리가 다 시설 투자해서 이제 과잉 투자까지 됐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다 또 뭔가 투자한다는 건 이거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돈도 없어.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달러 좀 벌어놨다고 여기저기 원자재 사오는데 그 달러 많이 썼고, 그리고 수출도 옛날처럼 이제 잘 안 되는 것 같고, 야, 그럼 이제 어떡하지? 생각하다가 해외로 눈을 돌렸는데, 여기서 어떻게 돌렸느냐? 우리는 여기 생산 캐파를 엄청 나게 했지. 그렇죠. 근데 해외 국가들 가만히 보니까 다 중국처럼 되고 싶은 거야. 새로운 집 많이 짓고, 제조 경쟁력 갖추고, 산업 기반 갖추고, 그래서 전기도 많이 확충하고, 이걸 하고 싶은 나라가 너무 많아. 주거 환경도 좀 개선하고. 그렇지. 파키스탄, 스리랑카, 브라질, 뭐 베네수엘라, 뭐 5만 가지 나라, 아프리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냈느냐? 중국이, 야, 니들도 우리처럼 산업화 이뤄야지. 그러면 인프라 투자하고 산업 기반 만들어야지. 근데 저희도 하고 싶은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요. 이렇게 하자. 니들 맨날 우리 그 국가에 필요한 원자재 주잖아. 뭐 페루, 니네 우리 굴리 주잖아. 브라질, 니네 우리한테 대두 팔고 있잖아. 야, 베네수엘라, 니네 우리한테 석유 팔고 있잖아. 그래서요, 그 석유 대금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나중에 결국 다 가져갈 거니, 우리가 그거를 차관 형태로 미리 돈을 빌려줄게. 니네 산업 개발해야지. 언제까지 이 원자재 팔고 있을 거야. 돈을 미리 빌려주고 대신 우린 뭘로 받아간다? 그 원자재로 받아갈게. 그러면 달러를 건너뛰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달러가 슬슬 고갈되니까 그 과정에서 첫 번째 생각한 꾀가 이렇게 돈을 외국에게 빌려주고, 빌려준다는 건 원래 이자까지 받아야 되는 거니까 차관 형태니까, 그러면 원자재 어차피 본인들은 써야 될 거 달러를 가지고 사왔던 걸 그냥 그 돈 빌려준 걸로 대신 원자재로 받았습니다. 외국에서는 이건 일반적인 룰이거든. 돈 못 받으면 원자재를 받아오는데 사실 선금 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자도 니네 못 내네? 그럼 원자재 더 받아올 수 있잖아. 그래서 그 구조를 하나 만든 거야. 그리고 아직 안 끝났어. 그러면 걔네는 나름대로 중국에게 차관 빌려서, 그래서 시설 투자를 이제 해서 뭔가 산업 발달 일구려고 하는데, 중국에게 돈 빌린 게 예를 들어서 그래요? 돈 빌려주실 거예요? 그럼 저희 20억 달러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달러를 요구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달러가 있어야 본인들도 똑같이 중국처럼 석유 사오고 구리 사오고 철강수 사와서 도시 만들고 공장 만들고 하고, 그런 건 다 국제적으로 결제할 때 달러로 하니까. 근데 중국이 여기서 꾀를 하나 더 낸 거야. 야, 그러지 말고 너 그거 다 지어놓고 그 가동할 수 있어? 그거 너 뭐 혼자 네가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큰 그림을 그렸어. 뭔데요? 1대1로라고. 또 지금 그 항만 건설하는 거, 거기 컨테이너선이 간간히 와서 서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저기 항만 건설하겠다는 제3세계 국가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내가 독려하고 있어요. 그거 같이 이제 컨테이너선이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 이렇게 하는 지하철 같은 거잖아. 네, 컨테이너선은.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하게끔 그 이용할 게 거기를 정류장으로 해서 써줄 테니 우리 1대1로 큰 프로젝트 아래서 해라. 그리고 이 1대1로 큰 프로젝트는 달러가 필요 없어요. 왜요? 니네 그 짓겠다는 그 항만 그거 꼭 미국이나 미국계 아니면 범서방 국가 건설회사가 지을 필요가 있어? 중국 회사가 지어줄게. 사람까지 다 드릴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달러 필요 있어 없어? 없죠. 없는 거지. 그런 구조 만들고. 바로 그런 구조를 만든 게 1대1로였는데 그 1대1로가 결국 생각하게 된 맥락이 중국 내부의 이 과잉 시설 투자에서 지금 놀고 있는 이 생산 캐파 이걸 돌리지 않고서는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게 뻔하니까 이걸 돌리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해외 인프라 투자를 우리가 직접 가서 하자.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선 달러 제끼고 요런 구조를 그리자. 요렇게 시작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2010년인데 2010년 기준으로 오늘 주제가 자본이잖아. 네. 바로 그 자본, 중국 자본이 대거 이제 전부 해외로 나가는 거야. 제3세계 국가 등등으로 나가는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있어. 중국인들은 이 정부라는 걸 굉장히 무서워해.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갑자기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보시라이 같은 사람도 네. 한때 시진핑의 정적에 해당될 수준이었는데 네. 시진핑보다 더 유력했죠. 맞아. 연설도 훨씬 잘하셨고 또 외모도 또 핸섬하셨고 네. 그리고 또 옷을 또 잘 입더만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야 돼? 시진핑은 좀 이렇게 달변가도 아니고 예, 뭐 예, 필요한만 예. 얘기만 딱 하고 고개도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사람도 하루아침에 저지경이 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 그래서 2010년을 기점으로 중국 내부 자금이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경로가 딱 만들어지니까 전체 자금의 70% 정도로 추정이 돼. 정확하게는 몰라. 근데 이건 제 추정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의 추정인데 전부 홍콩을 경유해서 조세피난처로 갔다는 소리가 있어. 민간 자금뿐만 아니라 일부 중국은 관영 그 기업들이 다 당하고 그 기업 엘리트들이 결탁돼 있고 그들이 직접 그 기업 운영하잖아. 그러니까 그 기업의 자금이 어디로 가는지를 사실 당에서 눈 감으려면 감을 수 있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 자금들 중에 일부가 해외 투자하러 나간다 했는데 한 70에서 적게 잡은 것은 한 50%가 조세 피난처를 통해서 자금이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조세 피난처를 통해서 나간 자금은 결국 어디로 갔냐? 조세 피난처는 말 그대로 계좌가 갑자기 어디로 흘러가 나가게 됐는지를 섀도우해 줄 뿐이지 거기서는 선진 금융 어떤 투자 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를 추정했을 때 대부분 해외 부동산을 산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 그래서 적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회 지도층의 은닉 자금으로 나갔고 그리고 나머지 자금들이 아까 말한 1대1로 형태로 나가게 됐는데 그래서 이 자금을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 해외 FDI. 이 FDI인데 일단 조세 피난처로 빠져나가는 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건 뺀 거야. 그러니까 그 금액을 합치면 아마 해외 직접 투자로 나간 돈이 훨씬 더 클 텐데 그 돈은 모르는 거니까 그건 빼고 나머지 우리가 확인이 되는 곳이 있어. 왜? 아니야 그냥 뭐 바하마로 나가고 그렇지. 웃겨가지고. 버진 아일랜드나 버진 뭐 이런 아일랜드, 것들 있잖아. 네. 그런 데로 나간 건 알 수가 없고. 시진핑이 이제 정권 잡고서 뭐 상하이 방에서 돈을 그렇게 좀 많이 뺐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아마 처음엔 안 뺐을 수 있는 게 상하이방이나 공천당이나 어떻게 보면 자신들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는 시진핑을 어떻게 보면 앉혀보자.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쟤는 말 잘 들을 것 같고 쟤는 뭐 어느 쪽 계파 색도 강하지 않으니 그렇게 합의 봐서 앉힌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아주 절박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런데 여하튼 간에 그래도 혹시 모르니 일부 내놨을 수도 있겠지. 자, 그런데 그 돈 빼고 나머지 공식적으로 이제 용처가 확인된 돈은 FDI 형태로 나간 돈보다 차관으로 빌려준 돈의 형태가 더 많긴 해. 그래서 이 자금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나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로 해외 인프라 개발을 참여한 것이 도대체 중국 기업이 얼마나 참여했느냐? 이걸 딱
월드뱅크라든가 네. 이런 국제기구가 또 하는 일 중에 해외 인프라를 조성해주는 일을 직접 또 관여하거든.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쉽게 알 수가 있어. 중국 차관이 가서 해외 인프라 투자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차관을 빌려준 거야. 네. 차관을 빌려줬는데 그 차관 돈 가지고 공사했었을 네. 때 그 공사비의 89%가 중국 기업이 수주받아갔어. 그러니까 이게 돌리는 네. 거지. 89%가 가져갔고 현지 기업이 한 7% 내외고 그 다음에 정말 외국 기업,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기업이 한 3%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1대1로 사업은 그래서 얘네가 이걸 왜 하게 됐을까 했을 때 내부에 있는 잉여 시설을 돌리기 위한 거라는 걸 그래서들 우리가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월드뱅크라든가 이 국제기구 ADB도 그런 일 하거든. 국제 인프라 투자했었을 때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했었을 때 여기에서 그 나라 현지에 뭔가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었을 때 차관을 빌려주잖아. 그러면 그 나라 현지 기업을 사용하는 게 1순위야. 왜냐하면 그래야 경제 부흥에 기여하는 효과가 낙수 효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래서 현지 기업이 3분의 1.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중국이 싸긴 싸거든. 이왕이면 국제적으로 돈 모아가지고 우리가 국제 펀딩을 조성한 건데 효율적이고 써야 되고 아껴 써야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런 기초적인 인프라 투자를 하는 나라는 이제 선진국들이 아니라 이 인원도 좀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중국이 그래서 다시 여기에도 3분의 1을 가져가.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이 이제 외국 기업들, 뭐 한국, 일본, 미국, 유럽 같은 그런 국가들이야. 그러니까 월드뱅크나 ADB 같은 곳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현지 기업이 1순위로 한 3분의 1. 그리고 여기도 어쩔 수 없이 중국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3분의 1. 가격 경쟁력. 그럼.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 선진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게 3분의 1 이렇게 가져가거든. 그러니까 이 1대1로 사업과 해외 자금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게 굴러가게 된 건지 우리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고. 자, 그런데 나머지 국가들도 이런 과정에서 중국의 제안이 너무 달콤했어요. 왜 그런지 이것도 설명을 할게요. 중국이 급부상한 게 다른 여타 국가들에겐 득이 됐을 것 같아, 실이 됐을 것 같아. 뭐 일정 부분 득이 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엄청난 득이 됐어. 대표적으로 2000년대 이후로 중남미 국가와 중동 일부 국가 그리고 아시아, 그 동남아시아 지역의 일부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경제 발전을 시작하면서 거기다가 농산물, 원자재 이런 거 납품하면서 정말 그걸로 국가가 가동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개 사례가 있어. 베네수엘라 사례인데 베네수엘라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이 베네수엘라에게 630억 달러 정도의 차관을 제공해줘. 630억. 야, 너희 베네수엘라, 이제 너희도 이제 경제 어렵다며. 우리 계속 니네 석유 이제 쓰고 있는데, 니네 그러면 우리가 돈 빌려줄 테니까, 그럼 그걸로 니네도 하고 싶은 거 해라. 하고 돈을 왕창 빌려준 거야. 그런데 저희가 이걸 나중에 어떻게 갚죠? 그래서 니네는 가진 게 다 석유잖아. 급한 불 끄는 데 쓰고, 복제하는 데도 쓰고, 거기는 파퓰리즘이 또 유명하니까. 네, 그렇죠. 네. 그거 쓰고, 우리는 원유로 가져갈게. 한 거야. 그래서 원유로 돌려받는다는 조건으로 베네수엘라에게 이런 대규모 차관이 갔고, 근데 베네수엘라가 일부는 교육 사업한다, 복지에 돈 쓴다 하긴 했지만 나머지는 본인들도 인프라 투자한다고 했을 거 아니야.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한 권한도 다시 어디로 돌아갔다? 중국으로 또 돌아간 거지. 근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야. 산업 발달할 때 요즘 철만큼 많이 쓰는 게 구리야. 구리. 근데 전 세계에서 구리 생산 1위 국가가 어딘지 알아? 칠레야, 칠레. 칠레. 2016년까지 구리 수출의 67%가 중국에 수출한 거고 전체 구리의 67%를 중국에 수출했고 그 다음에 페루도 구리가 많이 나오거든. 칠레랑 페루랑 붙어 있잖아. 네, 그렇죠. 그래 페루도 구리 수출의 73%가 중국에 했어. 그러니 이건 달리 말하면 남미 국가들 태반이 중국에다가 수출해가지고 그동안 경제 돌렸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근데 여기 남미 국가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들도 똑같았거든. 그러니 2000년대 이후부터 남미와 아프리카와 뭐 중동은 일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국가들 대부분은 다 중국 경제 때문에 먹고 살았고 그래서 그 선순환을 그리다가
야, 어차피 쟤네들한테 우리가 계속 자원 팔 건데 돈 미리 땡겨다가 쓰자. 그래서 차관까지 쓰게 되는 맥락이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게 제3세계 국가에 득이 됐을까, 패착이 됐을까? 아무리 그래도 차관이잖아요. 이자가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지. 네. 엄청난 패착이 됐는데 그 가장 큰 패착의 이유가 이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다음 시간에.